네, 안녕하세요. 논준모 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제가 휴가를 보내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때도 강좌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때 휴가지에서 아침에 일찍 강좌를 만들다 보니 목소리가 막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강좌는 하던 곳에서 만들어야 된다. 제 연구실에 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날씨는 덥지만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좌를 찍는 시점이 2018년 8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8월 10 며칠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8월 11일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 강좌를 찍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은 사회복지학에서 쓰여진 박사 논문을 랜덤하게, 정말 이 논문을 제가 진짜 제 모든 거를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논문을 미리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랜덤하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강좌 논문 통계표 읽는 요령을 찍는 모든 논문들은 제가 미리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통계표를 쫙쫙쫙쫙 읽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논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논문을 처음 보는데 통계표를 얼마나 빨리 볼까? 요런 것도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논문 통계표 빨리 읽는다 자랑하려고 이런 거 찍는 게 아니고, 논문 통계표를 좀 빨리 읽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논문을 처음 보는 입장에서 통계표를 보는데 얼마나 빨리 해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의 현재 수준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저도 처음 보는 논문을 하는 겁니다. 대충 보니까 매개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그냥 대충 뒤에 것만 진짜 한 3초 정도 봤나? 한 3초 정도 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매개 효과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미리 자세하게 읽고 이게 매개 효과인데 어떻게 되는구나, 가설이 뭐고 모형이 뭐고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제목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3초 정도 본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씩 논문 통계표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저장을 딱 해놓고 어느 학교에서 나온 건가 보니까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경기대에서 나온 논문인데, 저는 이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분이 쓰신 이 논문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칭찬하거나 비판할 의지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이분이 쓰신 논문에서 나온 표를 어떻게 읽을까, 딱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제목을 보니까 연구 대상이 청소년이네요. 그리고 별량들, 변수를 보니까 가정 환경이 하나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교육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 환경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인데, 중간에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제목을. 그러니까 매개 효과죠. 매개 변수가 뭐냐면 자아인식하고 정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네 가지는 독립 변수일 것이고, 얘가 종속 변수일 것이고, 얘 둘이가 매개 변수, 아마도 사각형 정도 되는 그런 모형이 나오지 않을까. 모형을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 사회환경을 하나의 크게 독립변수로 본다면 사각형 모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이 어쩌고 나왔겠죠. 자, 나왔으면 이제
연구 결과에서 표 읽는 것만 한번 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나온 표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죠. 여기에서 나온 표가 이게 빈도가 나오니까 빈도하고 퍼센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빈도 분석을 한 거겠죠. 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두 칸으로 이렇게 쪼갰네요. 이렇게 칸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편집을 한 겁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빈도 분석이네요. 또 생략하고 그 다음이 또 빈도 분석이네요. 또 생략하고 그 다음이 또 빈도 분석이네요. 빈도 분석이 많네. 뭐 어떤 취지에 의해서 빈도 분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겠죠. 또 이렇게 쭉 빈도 분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수의 특성 해가지고 아마 느낌상 기술 통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기술 통계 분석 현황이 나오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도 한번 있는데 기술 통계니까 자, 뭐 검증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 하면 외도 첨도죠. 그래서 정규성 노말리티. 구조 방정식에서는 정규성이 충족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제 ML 방식이죠. ML 방식. 최대 우도법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물론 이제 구조 방정식에서 다른 추정법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아닌 게 정상이다 라고 해서 다른 추정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근 분포 자유법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해도 되죠. ADF라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구조 방정식 모형,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을 많이 조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은 대부분 다 보면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극한 이론에 의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정규성을 대부분 전제를 하고 있다. 정규성을 전제를 하면 최대 우도법이 정규성을 전제해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뭐 그 정도만 알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규성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정규성 자체를 통계적으로 딱 그냥 판단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별량 하나를 외도와 첨도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외도와 첨도를 별량 하나하나에 대입시켜서 한번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보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논문에서는 외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8 또는 1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외도가 절대값 1을 넘지 않고 첨도가 절대값 7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하고 아마 표준 편차를 본 것 같은데 여기 SD가 표준 편차죠. SD, M이 평균이고 그렇게 중심과 흩어짐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서 기술 통계치를 표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례수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 측정 문항별 평균 M, 표준 편차 SD, 그 다음에 외도, 첨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도 첨도 값을 통계량 값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통계량 값만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는 이 외도 통계량의 표준 오차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략도 많이 합니다. 표준 오차는. 자, 평균이 3.1인데 표준 편차가 0.571이다. 이 말은 이 문항에서 감독이라는 문항에서 이게 만약에 리커트 5점 척도 정도로 뭐 되어 있다 치면 평균이 한 3 근처 보통이다 라는 의견 근처에 평균이 잡혀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68% 정도인가 되죠. 표준 편차 1배수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2에서 마이너스 0.571 그리고 플러스 0.571 그 범위 안에 이 1959명의 한 68% 정도 되는 응답자들의 편차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준 오차가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중심에 접근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 이분은 탐색적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검증을 했습니다. 자, 요인 회전 주성분 분석하고 요인 회전은 직각 회전이죠. 베리맥스. 그 다음에 고유값 1 이상 고유값. 그 다음에 요인 적재값 0.5 이상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크럼바 알파 값, 신뢰도 알파 값은 0.6 이상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별로 하나씩 보니까 KMO, 카이젠마이어, 오클린 표본 적합도 판단하는 게 이게 1에 가까우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버틀렛 구형성 검정 결과 요거는 이제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요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산 설명력 68.059%. 요거는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네. 아마 요 KMO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누적 분산이라고 해서 누적 분산이 71.037%. 요거는 편집을 이분은 편집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SPSS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표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다르죠.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이 편집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인 적재값이 이게 다 0.5가 넘는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고유값이 1을 넘는다. 그리고 분산 설명력이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분산 설명력 여기 11.463, 11.493, 10.33 요걸 싹 더하면 누적 분산이 71.037%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감독, 애정, 비일관성, 비합리적 설명, 방임, 확대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전체 분류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100으로 봤을 때 71.037%. 그러면 굉장히 6개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바 알파 값이 다 0.6을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뭐 나머지 도구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다 마찬가지니까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확인적 요인 분석이 나왔네요. 전체 요인의 확인적 요인, 전체 요인의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제목을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아마도 같은 용어로 측정 모델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측정 모델 분석에서 제가 항상 뭐 나오는 말이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적합도를 보는 방법, 좀 쉽게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항상 골 때리는 문제가 바로 적합도에서 나타나죠. 적합하지가 않아. 골치 아프단 말이죠. 적합도를 보는 기본적인 게 이제 카이 제곱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나오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값에 해당되는 P 값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P 값이 아마도 대부분 99.9% 0.00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적합하다는 소린가? 아니란 소리예요.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이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P 값이 0.000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되느냐? 아니지. 모형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이제 서술을 하냐면, 카이 제곱 값이 뭐
샘플 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카이 제곱값에 의한 적합도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서술을 하고 대신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적합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적합도를 판단을 하겠다. 만약에 이 적합지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오면 모형을 수정을 해서 이 적합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합지수가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무슨 뭐 감명적합지수 이렇게 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논문에서는 9개 정도를 많이 봅니다. 그 9개가 어떤 것들이냐면 우선 카이 제곱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카이 제곱을 df로 나눈 값을 확인을 많이 하죠. 우리는 요거를 nc 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n이 뭐냐면 normed, 자 발음이 좀 개떡 같지만 normed 카이 스퀘어, 자 이렇게 생략한 말이죠. 카이 스퀘어 값을 표준화 시켰다. df로 나눠 가지고, 자 요게 보통 어떤 책에는 3,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2, 또 아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넓게 잡아주는 곳은 5, 뭐 이렇게 잡죠.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RM으로 시작되는 거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RMR, RMSEA, 그 다음에 RM 앞에 SRMR 요렇게 붙이는 거. 자, 그래서 RMR은 0.05보다 작아야 되고, 요거 두 개는 0.08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I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0.9보다 크면 좋다. 요렇게 외우시는 게 굉장히 간편하죠. 자, 요렇게 알고 한번 우리가 다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 P 값이 무조건 0.000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딴 거 보자 이거지. 자, 어쨌든 NC 값은 지금 여기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I로 끝나는 것들 한번 봅시다. 0.9 넘었죠? 0.9 넘었죠? AGFI는 0.8 이상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CFI 0.9 넘었죠? NFI 0.9를 못 넘었죠? IFI 0.9 넘었죠? TLI 0.9 못 넘었죠? RMSEA 0.08보다 작죠? 그러니까 TLI하고 NFI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신중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표준화 개수 베타 값입니다. 얘가 0.5보다 이제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0.5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P 값은 뭐 당연히 뭐 0.5보다 크니까 뭐 다 000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위에 요거는 왜 없습니까? 첫 번째 거는 왜 표시가 안 되지? 강의하다 욕하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됩니다. 표준 오차, 픽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정 모수라는 것인데, 구조 방정식에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 이게 이제 잠재 변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측정 변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측정 변수에서 이게 이제 측정 오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표는 네모로 이렇게 날아가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베타 값들이 쫙쫙 찍힐 거예요. 베타 값들이 찍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베타 값은 보고용이다. 표준화 시킨 거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쫙 깔아버린 거. 보고되기 전에 계산용이 뭐냐? 계산용이 바로 B 값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B 값이죠. B 값인데, B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기준을 1로 딱 잡습니다. 1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오차고 뭐고 계산될 게 여지가 없어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표준 오차가 픽스 딱 고정이 돼버려요. B 값이 1로 고정됐기 때문에 오차고 지랄이고 없어요. 그냥 뭐 다른 거. 내가 이제 하도 강의를 이제 한 10분 넘어갔죠. 19분이네. 어쩐지 제가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요 강의는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표준 오차까지 한번 끊어주고 2탄으로 해가지고 2탄에서 나머지 표를 보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